네, 2부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학부모님들은 빠르게 착석 부탁드립니다. 2부는 경기도교육청 대입 진학 리더 교사이자 광명북고 진로 진학부장이신 정현석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강의에서 예쁜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어려운 수학을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두 번째 강의는 제가 좀 씩씩하게 또 무격전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대충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 있는 광명에 있는 광명북도에서 진로진학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 대학 보내는 일을 고등학교에서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잖아요. 중학생분들 고등학교 계시고 그래서 그 구격전제라고 하는 걸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하고 있는 구격전제가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되고 실제 대입에도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달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다 아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는 참 잘 안 쓰는 단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알죠? 백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거 중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왔을 때 가장 많이 애들이 메탈이 나가는 부분은 성적 처리 원칙입니다. 중학교 때는 90점 넣으면 A, 80점 넣으면 B 이런 식으로 내 성적이 중요한 시스템이라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 성적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 등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100분위를 가지고 성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100분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결국 전체 응시생 중에 본인보다 낮은 성적을 받은 학생의 비율을 100분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건 무슨 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애가 만약에 수학을 고등학교 1학년 때 50점 받았어요. 망했죠? 근데 그 중학교에서는 E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근데 만약에 그 학교의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어요. 평균이 25점이야. 50점 넘은 애가 전체 인원수에서 10%밖에 안 돼. 절반 이상 받은 애가. 그럼 얘는 100분위가 90인 겁니다. 그러면 1등급 나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100분위를 가지고 등급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이 등급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등급, 2등급, 3등급 하는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저희는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교과, 비교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교과는 뭐냐면 제가 지금 저희 학교 학생의 성적표, 학교생활 기록부를 한 페이지만 이제 캡처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성적 나와있죠. 여기. 요걸 교과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성적. 그래서 자, 교과는 숫자로 나타나는 학교 성적을 의미하고 이건 그냥 숫자인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교과, 비교과는 둘 다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 있는 겁니다.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안에 둘 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대학교가 교과 100으로 학생 선발한다. 무슨 뜻이냐면 성적으로 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자, 근데 그 비교과는 뭐냐? 비교과는 요 밑에 있는 요겁니다. 요 글씨, 글로 되어 있는 거. 컨텍스트죠. 요건데 요거는 뭐 여기 세운내용 특기사항도 있고 동아리 특기사항도 있고 등등 많죠. 뭐 담임선생님 써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근데 비교과는 뭐냐면 결국 여기 있는 글자인 거고,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학교가 교과 50, 비교과 50을 학생 선발한다. 그럼 교과 50 성적을 50%줄 세우고 나머지 50점은 비교과를 읽어보고 뭐 면접을 보든지 뭘 하든지 해서 어쨌든 선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 비교과라고 하는 게 그냥 활동,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스펙 아닙니다. 왜냐면 스펙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거대해져요. 예를 들어 해외 봉사활동. 스펙이랑 스펙이죠. 하지만 이건 생기부에 안 들어갑니다. 맞죠? 이건 둘 다 생기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에서는 더 이상 스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비교과, 교과. 요 두 개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 이제 용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요게 좀 어려운데요.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고등학생들 아시겠지만 최저학력 기준은 수능에 해당되는 겁니다. 수능으로 대학 가는 거 뭐라고 하죠? 정시라고 보통 하죠. 네, 약간 이것도 오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정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근데 최저학력 기준은 수능에 해당되는 건데 수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헷갈리죠, 여기서부터. 자, 그럼 최저학력 기준의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 수시 합격을 위해서 받아야 될 수능 최소 등급, 최소 수능 등급이에요. 자, 그러면 고려대학교를 봅시다.
고려대학교는 최저학력 기준을 3합7을 갖고 있습니다. 3합7. 그럼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총 4과목이죠. 한국사는 빼는 거예요. 여기서 제외부분 뺍니다. 네 과목이에요. 4과목. 4과목 중에 제일 잘 본 3과목에 등급 합이 7을 넘어가면 네가 전교 1등이라도 떨어뜨리겠다는 뜻입니다. 리미트, 입국컷이에요. 입국컷. 이건 입국컷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7보다 잘 보면요. 3합 5가 나오면요. 3합 3이 나오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3합 7 안에 들어오는 애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수시에서. 이건 일종의 입국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가 3합 8이 나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네가 전교 1등이라. 이런 개념이에요. 최저학력 기준은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이거 그리고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어서 제가 이거 정리를 해왔지만 어차피 얘네가 대학까지 또 바뀔 거예요. 근데 완화되는 추세가 있을 때도 있고 강화되는 추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계속 완화되는 추세였다가 지금 2학년 애들부터는 약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왜 강화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2합인 학교도 있고 3합인 학교도 있고 지맘대로요. 매년 바뀌어요.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생은 고등학생도 있겠지만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많이 좀 바뀌어요. 일단 생활 패턴이 등교가 조금 빨라지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고등학교도 다르지만 저희 학교는 등교가 8시 반까지입니다. 한 30분 정도 빨라진 거죠. 보통 이제 중학교는 8시 50분까지 정도가 많잖아요. 저희는 이제 한 20분 정도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수업도 50분 수업합니다. 이게 참 기가 찬 게 1학기 1학기 때 애들이 45분이 딱 되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게 몸이 알아요. 특히 선생님들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신 선생님들이잖아요. 이상하게 45분 되면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몸 나왔어. 이게 그러다가 적응을 한 학기 정도 하면 적응을 해요. 수업도 많죠. 수행평가도 많고. 수학의 무게감이 조금 커집니다. 아까 수학생님 오셨는데 원래 중학교의 과목보다 고등학교의 과목이 어려운 건 당연하죠. 어찌 보면. 근데 모든 과목의 난이도는 사실 이렇게 올라가게 맞는데 근데 수학만 그리고 자연계 애들만 인문계 애들은 아니고 자연계 애들만 수학 난이도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미적기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문계 애들 미적기를 안 하잖아.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냥 뭐 똑같이 가는데 이상하게 자연계 애들만 막판에 수학 수업 좀 많아지는 느낌이랄까? 왜냐면 선택을 했을 때 수학 선택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수학을 일주일에 9시간 듣는 애들도 있습니다. 확통하고 미적하고 기하고 다 해가지고. 이런 애들도 있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도 수학이라는 단일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엄청 많은 거죠. 하지만 알고 보면 3과목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시험 범위 넓어지는 거.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적응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340분짜리 시험. 모의고사입니다. 수능을 대비하는 거죠. 왜냐면 중학생은 오전 이상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오전에 보거나 오후에 보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아침에 8시부터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보기 시작해서 저녁에 5시까지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거 적응해야죠. 이거 수능에 대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도 많이 자요. 힘들어요. 그래서 체력적 측면이 그런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걸 꾸미고 앉아 있으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리고 결국 지구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활동이랑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학교에도 중학교 동아리 있잖아요. 맞죠? 중학교에 방송부 있죠. 방송부 애들 저도 이제 중학교에 강의를 가면 중학교 방송부 애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시스템 점검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방송부 애들한테 야 너 방송부 왜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양한 답변 나옵니다. 중학생들 재밌어 보이세요? 아니면 멋있어 보이세요? 아니면 뭐 선배가 좋아서요? 아니면 뭐 이 선배 예뻐서요? 뭐 등등 다양하게 나오죠. 근데 고등학생도 방송부 있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제가 고등학교 강의 가면은 방송부 애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방송부한테 너 방송부 왜 들어왔냐?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가고 싶어서 왔다고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이런 차이인 거야. 뭐가 다르냐면 중학교는 재미있어서 해도 돼요. 중학교는 그냥 해도 돼요. 중학교는 하고 싶어서 해도 돼요. 고등학교는 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방향성이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하는가를 누군가 물어봤을 때 저는 이것 때문에 합니다. 물론 재밌어서요.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그럼에도 그냥 기왕 하는 거면 난 이 이유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본인의 이런 활동이나 행동에 일정 부분 당위성이나 명분을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죠. 자, 복역정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역정제에 대해서 뭐 깊이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뭐 고교학점 장학사도 아니고 저는 대학을 보내는 사람 입장이니까.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어떤 제도냐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문에 다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을 인정받는다. 여기가 핵심이죠. 학부모님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여기는 건 과목 선택인 겁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사실 가장 큰 핵심은 졸업 인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졸업을 인정받는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졸업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졸업 인정 기준은 사실 출석이 있어요. 출석이 있어요. 뭘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있죠. 얘네 고교학교 본격 세대가 아니잖아요. 얘네가 마지막이죠. 지금 고3 애들 학교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집에 가서 졸업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졸업은 돼요. 졸업은 고교 졸업은. 근데 왜냐면 얘네는 졸업 기준이 출석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1, 2학년 애들 앞으로 들어올 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출석 기준이 그러니까 졸업 기준이 출석 플러스 학점 취득입니다. 그럼 학점 취득을 하려면 과목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 돼야 됩니다. 40%. 1학년 과목만. 2, 3학년 과목은 아닙니다. 1학년 과목만이에요. 자,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이 됩니다. 왠지 학업 성취율이 40%가 안 된 적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대학교 때? 저만 있나요? 보통 그러면 우리 뭐 받죠? F 받잖아요. F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죄송하겠죠? 그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고등학교에. 자, 이게 그러면 재수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수를 안 하면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2학년 못 올라가냐? 올라갈 수 있습니다. 3학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졸업할 때 졸업 타임이 나요. 이걸 3학년 3년 동안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리고 출석률도 3분의 2 이상이에요. 3분의 2 이상. 그러면 학생들이 7교시 때 끝날 때쯤 와도 출석이긴 출석이죠. 어차피 와긴 오긴 왔잖아요. 이게 고3한테는 가능해요. 고3은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고1, 2는 출석률이 아니라 과목 출석률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금요일 1교시만 계속 봐야 돼요. 금요일 1교시만. 그럼 금요일 1교시 때의 과목이 있죠. 그렇죠? 그 과목이 이수가 안 됩니다. 대학교 때랑 똑같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바뀌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에 고등학교의 성적표를 보면 이렇게 A, B, C, D, E가 있잖아요. 이 중학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도 A, B, C, D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근데 여기 밑에 이렇게 I가 써요. I가 생겼어요. 이게 이제 미수인데 I가 F입니다. F. F라고 하면 또 애들 자존감 떨어진다고. 뻥같죠 진짜예요. 네, 그래서 I 합격 I. 그래서 어쨌든 요것 뜨면 이제 다시 들어야 돼요. 다시. 자, 일단은 고교학점 때 우리 애들을 떨어뜨리려고 만든 제도는 아니니까. 왜 만들었냐면 결국 요만큼은 공부시켜서 보내야 된다 이런 개념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만든 사람들도 당연히. 예방이 우선입니다. 예방이 우선인 건 무슨 뜻이냐?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미수 각이다 지금 느낌이. 딱 지금 중간고사 친거 보니까 애가 상태가 지금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킨다고 들을 놈이면 했겠죠. 근데 시켜도 만약에 안 한다. 안 해서 만약에 미수가 떴다. 이렇게 다 끝났는데 미수 떴다. 그러면은 보충기수가 원칙이다. 보충기수가 원칙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남기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담임쌤 전화가 왔어요. 우리 누구 잠깐 남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괜히 뭐 왜요 이런 물어보지 마세요. 서로 민망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애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남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수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느낌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가장 많이 걱정했던 건 사실 이런 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0% 넘기가 못 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중간고사 기말고 다 찍고 수행평가만 좀 잘 봐도 웬간하면 40점 넘거든요. 그렇죠? 30, 30, 40이니까. 그러니까 중간 30, 기말 30, 수행평가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뭐 다 되겠지. 우리가 제일 걱정했었던 건 사실 학교를 안 나온 애를 걱정한 거지. 학교를 잘 나오는데 미수가 뜨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1년 해봤잖아요. 뜹니다. 네. 근데 이게 전 과목이 뜨는 애는 의외로 없고 어쩌다가 한 과목씩 떠요. 그러니까 멀쩡해. 애 멀쩡한데 이 과목 하나가 뜬 거예요 그냥. 그럼 이거만 다시 시켜야 돼. 과학이든 수학이든 그런 과목들이 어쨌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이수 가능하다는 건 학생이 수학을 못하는데 미적분 신청했어요. 그러면 미수가 뜰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쉬운 수학으로 바꿀 수 있다. 수학 안에서 이게 대체이수인 거고요. 사실 이거를 제일 걱정한 거죠. 애가 미수가 떴는데 뜬 게 애가 학교를 안 나와서 뜨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예 안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한 학교에 한 명 정도는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있어요. 저도 이제 1학년 수업 들어갔는데 아직 1학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도 얼굴 한 번도 못 보는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정서적 문제가 있는 걸 못다는 거죠. 그게 뭐 집안의 문제든 교육관계 문제든 대인 기피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위클래스 같은 것을 지원해서 얘를 좀 이제 해라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이건 그냥 방향인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생기는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왜 28 대입제도 개편이냐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대학을 가면 28년도입니다. 이게 28학번이잖아요. 그래서 28 대입제도 개편입니다. 수능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능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선택의 시대가 끝났다인데 수능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뭐 학생들은 알 필요는 없죠. 그전 수능을 알지 않으니까.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그전 수능을 아시니까 수능이 왜 바뀌었냐. 맨날 교육정책 바뀔 때마다 저거 왜 바뀌냐고 욕만 하시지 마시고 왜 바뀌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볼 수능은 선택형 수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택형 수능을 만들었을 때, 이 선택형 수능도 한 10몇 년 됐죠. 만들었을 때도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명분이. 그땐 어떤 명분이었냐면 애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한다 했어요. 명분 자체가. 그러다 보니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그 연교시 없앨 때. 예, 기억나시죠? 그리고 막 그 야자 없애고 애들 밥 먹여서 보내자 이런 거 운동할 때 있잖아요. 예, 그때 웰빙 유행할 때. 예, 그때 만든 거예요. 그때 만들었는데 애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공부량을 줄여줘야 되죠. 공부량을 줄여주려면 시험 범위를 줄여야 되죠. 각 과목 모든 과목의 시험 범위를 줄이면 되죠. 근데 교수님들은 또 그건 못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너 문과지 과학하지 마. 너 이과지 사회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줄긴 줄었죠. 안 하니까. 네, 줄었어요. 근데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뭐냐? 융합형 인재입니다. 다 해야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명분이 명분. 근데 실무적인 이유는 뭐냐면 수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인문계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애들 중에 경영학과 가려고 하는 애가 많아요? 철학과 가려고 하는 애가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죠. 경영학과 가려고 하는 애가. 근데 니네 왜 수능으로 경제하고 생활과 윤리 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연계열 쪽 가려고 하는 애들 중에 기계공학과 가려고 하는 애들 많아요? 천문학과 가려고 하는 애들 많아요? 기계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왜 니네 물리를 안 보고 지구가 보고 가요? 왜일까요? 쉬워서죠. 학부모님 학생들이 쉬워서라는 말이 나온 순간 이 제도 끝난 겁니다. 이 제도는 쉬워서 이걸 보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과목, 자기가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보라고 만든 제도죠. 근데 애들은 지금 다 쉬워서 보고 있어요. 심지어 자연계 애들이 쉬워서 사회부가 앉아있어요. 사회문화는 이제 전 국민의 과목이겠죠. 그러니까 이 제도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던 거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전 국민이 다 똑같은 수능을 볼 겁니다. 다 똑같은 수능. 사회과학 다 봐야지 융합형 인재니까. 근데 사회과학의 물화생지까지 전부 다 수능을 보면 힘드니까 심지어 안 배우니까 그러면 다 같이 배우는 1학년 사회과학으로 수능을 보자. 사회과학은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데 달라진 건 수학에서 미적 기하가 없어졌습니다. 여기 있는 미적분 1은 수학 2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적 기하가 없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냐면 문과 수능으로 봐야 돼요. 확통까지 있습니다. 문과 수능에 과학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수능이 바뀌었고 이 수능의 형태는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랑 좀 비슷해요. 수탁 1, 수탁 2 있었을 때 그때랑 느낌이 조금 비슷합니다. 돌고 돌아가는 유형은 어쨌든 이렇게 됐다는 거를 아시고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수능을 보는 겁니다. 원점수도 가치가 있겠죠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통합된 수능 성적은 내 등수를 알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몇 등인지. 요건 무슨 뜻이냐면 대학도 나를 한 줄로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국에서. 네. 이게 저도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인 게 공정성을 강화시키면 한 줄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열화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도 지금 찍고 있어 이 말하기 부담스러운데 우리가 서영도, 서성한, 중경희씨, 권동홍이라고 하는 그 대학교의 순위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선호도입니다. 네. 아시죠? 네. 선호도의 선호도. 대학교의 선호도를 참 없애보려고 노력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안 없어지죠. 잘 안 없어지죠. 근데
이거는 더 강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줄로 세워지다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학과별 순위도 생길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광명이라는 지역이고 광명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학교 중 하나가 숭실대학교예요. 왜냐면 지하철 타면 30분 안에 갑니다. 7호선이 있어가지고 바로 가요. 바로. 그래서 애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학교처럼 여기는 거죠. 근데 숭실대학교는 의치안약수가 없는 학교라서 제일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공학이에요. 그리고 가장 비선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덜 선호하는 그런 학과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학과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 반에 숭실대 소프트웨어학과를 합격한 학생과 평생교육학과를 합격한 학생 두 학생이 있다 가정했을 때 누가 더 공부를 잘할까요? 소프트웨어공학과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왜냐? 둘은 다른 수능을 받습니다. 얘는 자연계 수능을 받고 얘는 인문계 수능을 받죠. 둘을 물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알 수 없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둘은 같은 수능을 보니까 얘는 387점, 얘는 365점, 둘이 20점 차이 나요. 이게 된다. 이게 전 모든 과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서열이라고 하는 게 심지어 학과 간의 서열까지 생긴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이과의 경계를 박살낼 겁니다. 우리가 문이과 참 없애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없어질 줄은 저도 몰랐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없어진다. 그리고 이건 뭐 중위권에 대한 해석이라면 최상위권, 제일 높이 있는 학교, 공대 중에 최상위권.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뭐 우주학원, 그 다음에 연대 시스템반 중에 반도체 핫하니까 이런 데도 있죠. 제일 높은 데, 공대 중에 제일 높은 데. 이런 데들은 수능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기가 싫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는 미적을 하고 온 거랑 물리를 하고 온 거, 화학을 하고 온 거, 생명과를 하고 온 게 되게 중요해요. 교수님들이 생각했을 때. 근데 수능 점수 좋다고 뽑으면 얘가 미적을 안 했으면 어떡해요? 수능에 미적이 없으니까. 물리도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교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이거 안 했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수능만 가지고 선발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고 그러면 얘가 미적했는지 물리했는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하겠죠. 뭔가를 가지고. 뭘 가지고 노력할까요? 학교생활 기록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미적을 했는지 물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직접 물어보지 않는 이상. 근데 물어보면 다 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미적 선택했는지 물리 선택했는지 점수는 몇 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점점 학생부를 보는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보는 학교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28부터. 내신 판정 방법에 대해서 또 같이 바뀌는 부분 연결해보면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 과목이 제가 뭐 다는 갖고 온 건 아니고 국수형 사과의 학생들의 과목을 대충 이제 쓸 수 있는 만큼은 써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 공통 과목은 전국에 있는 1학년 학생들이 다 같이 듣는 과목이죠. 그러니까 이건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2학년, 3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이 세 가지 중에 물론 여기 없는 더 많은 과목이 있습니다. 요것 중에 선택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됩니다. 다 듣는 게 아니죠. 다 들으면 죽어요. 이거 다 듣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선택. 근데 여기서 제일 학문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여기가 흔히 말하는 과학도 투 개념, 물투, 화투, 색투, 지투 요 개념들 다 여기 있고요. 뭐 사회 쪽에서도 정치, 경제, 법 이런 것도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또 도움 쪽에 있으니까 얘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여기는 응용에 가깝습니다. 얘는 선택 과목 기초, 얘는 선택 과목 심화, 얘는 선택 과목 응용에 가깝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쉬운 과목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대학교는 요 얘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요 과목들은 유일하게 A, B, C, D, E만 나오는 과목이고 1등급부터 5등급 안 나오고 A, B, C, D, E만 나오는 중학교처럼 나오는 과목이고 사회과학의 융합 선택 과목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정치 경제보다는 여행지리가 조금 편안한 거 느끼시죠?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 똑같다니까요. 그렇지만 얘가 더 중요한 과목이라는 한국 지리 탐구가 여행 지리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목 이렇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교육과정 설명회 들으시면 다 설명 잘 해주실 겁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선생님께서. 성적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게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애들 거고요. 얘네들은 본격 시행 전이죠. 밑에 있는 게
지금 현재 국영점을 하고 있는 1학년, 2학년 애들은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적표가 생기부에 있는 성적이에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이 학생 원점수, 그다음 평균, 표준편차, ABCD, 전교생 수, 그다음 등급 이렇게 나오던 거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없죠? ABCD, 그다음에 등급 나오고 인원수 나오고 ABCDE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나옵니다. 표준편차가 없어졌어요. 표준편차가 없어졌다는 건 우리 같은 일반 인문계를 다니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준편차의 의미는 뭐 수학적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애들이 얼마나 모여있냐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모여있냐. 애들이 모여있다는 건 성적적 측면으로 모여있다는 건 애들 수준이 비슷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뺑뺑이 아니죠. 여기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뺑뺑이 지역에 그러니까 평준화 지역의 1번고는 20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애들이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잖아요. 그 이게 분포 범위가 한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인데 저희 학교 조금 작은 편이고요. 근데 그 선발된 집단들 있죠. 외고나 특목고 같은 애들. 얘네는 선발된 집단들이니까 비슷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표준편차가 굉장히 적게 나타납니다. 뭐 5, 6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아 이거 외고네 이거를 당연히 교육과정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대학교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역으로 얘기해서 못하는 애들만 모였어도 이게 작은 게 정상이거든요. 그럼 특성하고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안 그래. 그 와중에 또 잘하는 놈이 있어. 그래가지고 표준편차를 벌려버리거든요. 물론 세특 같은 거 보면 당연히 알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특목고의 하나의 무기처럼 쓰여졌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거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으니까 무기를 하나 뺏은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걔네가 불리한 건 아닙니다. 무기 하나 뺏은 정도 수준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뀔 거고 아마 앞으로 요거 보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내신 등급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100명, 전교생이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등급은 10등까지, 2등급은 34등까지, 11등부터 34등까지, 3등급은 35등부터 66등까지, 4등급은 67등에서 90등까지, 5등급은 91등에서 꼴찌까지 이렇게 등급이 9개에서 5개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게 조금 여유가 생긴 건 맞아요. 9등급 하다가 5등급 하니까 뭔가 애들 마음이 여유가 조금 생긴 건 맞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등급이라는 극간 자체는 어쨌든 득간은 넓어지고 극간의 개수가 적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영향이 있냐면 일단 저희가 작년 이맘때 가장 걱정했었던 건 사실 이거예요. 저 같은 게 입시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을 했었던 건 뭐였냐면 이게 지금 저희 학교 작년 3학년 학생 2명의 성적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1.18이고 이 학생은 1.37입니다. 둘 다 되게 잘하죠. 되게 잘하는 애들이죠. 좀 1점대, 9등급대에서 1점대니까. 그러면 근데 둘 다 되게 잘하는데 얘가 좀 다르죠. 맞죠? 여기 변별이 가능했어요. 근데 만약에 얘네 둘이가 내년에 다시 우리 학교로 들어와. 그러면 얘네 둘의 성적은 같아집니다. 그만큼 9등급을 하는 것보다 5등급을 하는 거에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네. 저희가 가장 작년에 크게 걱정했던 건 뭐냐면 이 1.0이 얼마나 나올까 이걸 가장 크게 걱정했어요. 왜냐면 이게 9등급을 하든 5등급을 하든 변별이 가능해요. 한데 문제는 이 1.0 얘네 만점자잖아요. 얘네는 변별이 안 돼요. 얘네끼리 변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도대체 몇 명이나 나올 건가? 저희가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1.4 정도까지 1.0이 나올 것 같은데 1.4면 학교에 한 3명, 4명 되는데 이러면 전국으로 다 따지면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작년에 올해 아니에요. 작년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 9등급에서 5등급을 하게 되면 교과 성적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변별력이 9등급 하다가 5등급 하니까 당연히 변별력이 떨어졌죠. 근데 그래도 줄 세우기 당연히 가능합니다. 2.4, 2.5, 2.6 세우던 거 1.58, 1.59, 1.60 이게 서점 둘째짜리, 셋째짜리 때리면 되죠.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문제라는 거예요. 얘. 만점자. 근데 얘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이 최상위권 대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요. 얘네끼리 모이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이 학교들은 이 최상위권 대학교라는 이 학교들은 내신 플러스 내신은 변별이 안 되니까 뭐 가위바위보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내신 플러스 알파를 분명 뭔가 할 거다. 그럼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이 알파를 뭘 준비시켜야 되냐 라고 하는 게 저희 걱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걱정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그냥 실제로 한번 해봤어요. 이거를 작년 지금 2학년 애들이 1학년 때 1학기 딱 끝나고 나서
경기도에 있는 2만 명의 애들 내신 테스트 딱 뽑아가지고 실제로 그 2만 명 중에 1학년 1학기만 딱 끝냈을 때 1.0을 받은 학생이 몇 %를 해봤는데 1.74%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죠. 한 학기만 했잖아요. 딱 한 학기만 했어요. 근데 10%가 1등급이랍니다. 근데 전 과목 1등급을 받은 애가 1.74%밖에 안 나오고 저는 한 5%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부산에 전화해가지고 부산 전수조사했거든요. 부산에 물어보니까 2.0을 나왔대요. 서울에 물어보니까 1.8을 나왔대요. 생각보다 되게 적죠. 그래서 너무 적은데? 라고 생각하고 저도 바쁘니까 한 학기 더 보냈습니다. 2학기 됐어요. 2학기 끝나고 작년 겨울에 한 번 더 해본 거예요. 걔네 돈을 똑같이. 근데 1년 통틀어서 1.0 받은 애 전부 다 1등 받은 애 보니까 1.2% 나왔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그리고 부산에 전화해봤어요. 부산에도 1.2% 정도 나왔대요. 이거 기사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한 1.2% 정도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점점 대수가 모이는 거죠. 자, 생각보다 굉장히 적죠. 그래서 저희 학교를 돌아봤습니다. 1학년에 저희 학교가 300명쯤 돼요. 광명 학교가 좀 큰 편이거든요. 300명쯤 돼요. 보니까 너네 300명 중에 2학년 올라가면서 1학년 1등 전부 다 받은 애 몇 명인지 제가 찾아본 거죠. 저희 학교에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 학교 한 명 있길래 우리 학교 망했나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학교를 찾아본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적어요. 보통 200명당 한 명 정도 주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한 건 이게 너무 많이 나올까 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저 1.2라고 하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1학년 때 올 1등급을 못 받았던 애가 졸업할 때까지 올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저 숫자는 계속 줄어들기만 할 거라는 거예요. 계속. 이건 1% 무조건 깨집니다. 무조건 깨지고 저는 많이 깨지면 0.5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0.5에서 0.7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게 배치표 개념 아닙니다. 이건 뭐 기사에서 배치표라고 써가지고 이상하게 되는데 어쨌든 배치표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상담하기 편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이 퍼센테이지는 9등급제로 누적으로 내신 등급을 잡으면 1.39 정도로 잡히는 거예요. 누적으로 잡으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1.39 정도 되는 애들 1대까지 보낼 때 이런 데들을 많이 지원했다의 정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여기 12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등급 전체 합. 그러니까 얘는 1학년 때 총 12과목을 들었는데 12과목의 등급합이 12인 겁니다. 그러니까 올인이라는 뜻이죠. 13은 그러니까 2등급 한 개 있다는 뜻이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 숫자는 계속적으로 과목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변수는 점점 더 많아질 거고. 요 부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와서 설명을 하시는 것 중에,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앞뒤 다 자르고 대충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서 몇 등까지 서울 가요 이거잖아요. 맞죠? 그냥 와가지고 몇 등까지 서울 가요. 9등급제에서 저희가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저희가 갑자기 강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앞뒤 다 자르고 제일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때 어떻게 답변을 들었냐면 한 2.5등급까지는 엔간하면 갑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단 말이죠. 그럼 왜 2.5등급이냐? 2.5등급이 상위 10%에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10%까지는 어지간하면 서울은 다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5등급제에서 학부모님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5등급제에서는 몇 등급까지 서울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역으로 상위 10%에 내시는 걸 얘기해 드리면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상위 10% 내시는 게 얼마냐? 1.67입니다. 그럼 한 1.67까지는 엔간하면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죠.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9등급제에서 2.5등급을 받는 게 어려울까요? 5등급에서 1.67을 받는 게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9등급제에서 2.5를 받는 게 어려울까요? 5등급에서 1.67을 받는 게 어려울까요? 자, 이거 고3한테 가서 물어보죠. 2.5 무조건 어렵다. 2학년한테 가서 물어보죠. 1.67은 무조건 어렵다. 원래 지가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원래 사람이 다 그래 다. 원래 그런 거. 근데 이거 똑같은 겁니다. 100점 만점에 50점이나 10점 만점에 5점이나 9점 만점에 2.5점이나 5점 만점에 1.67점이나 숫자만 달라진 거예요. 어차피 상위 10%의 등급이라고요. 네. 우리가 지금 학원 같은 데서 목격정제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1.0 못 받으면 인생 망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건 과하게 과장됐습니다. 뭐냐면
이 고교학점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건 1.0을 받은 학생이에요. 걔네만 영향을 받아요, 사실은. 근데 몇 명 있다고요? 학교에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가 그런 애가 될 확률은 굉장히 낮죠. 네. 사실 거의 무슨 숫자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건 너무 과장됐다. 어차피 줄 세우려면 다 세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소수점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다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 숫자의 크기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자, 대부분의 애들은 영향이 없다. 결국 1.0이라는 숫자 1%라고 가정할게요. 진짜 크게 봐서 1%다. 그럼 얘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학년들 숫자가 대략 40만 명쯤 되니까 1%면 4,000명 수준이에요. 4,000명 수준이면 한 학교에 한두 명인 거야. 한 명 안에 두 명. 근데 이 4,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작년에 의치한약수 해서 스카이까지 12,000명 뽑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냅다 꽂아도 8,000명 남아요. 못 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1.0 못 받으면 여기 못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진짜 서성한 주경에서 건동도 없어요. 이건 너무 과장됐습니다. 뭐 1.0을 못 받으면 서울을 못 가는 이건 헛소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다만 이건 있어요. 바뀌는 것은 현재 9등급제에서도 1.0을 받고 졸업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지독한 인간들이죠. 있어요. 전국에 500명 수준이 있습니다. 500명 수준. 전국에 500명 수준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기 광주에는 고등학교 몇 개나 있죠? 혹시 아세요? 19개요? 19개 정도면 1년에 광주 전체에서 2명 정도 나올까 말까. 네. 저희 광명시에서는 고등학교 9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광명시에서 1명 나올까 말까입니다. 이러면 일단 내 친구 아니죠? 맞잖아요. 모르는 애죠. 모르는 애. 우리 학교에 아니니까 모르는 애잖아. 저 학교에 그런 애 있다더라 수준이잖아. 이거 어차피 어나더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네 서울대 가세요. 해도 된다고. 인원수가 워낙 적으니까. 근데 이제 4,000명 수준이라고 하면 한 학교에 1명 혹은 2명 수준인 거죠. 그러면 이건 내 친구입니다. 내가 아는 애가 된 거예요. 자, 약간 늘어난 거죠, 확실히.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9등급제에서 상위권을 이라는 학생들은 어떻게 분류했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9등급제에서 상위권은 어떤 학생들을 상위권으로 분류했냐면 1점대를 상위권이라고 분류했습니다. 1점대라고 하면 1.0부터 1.9까지 나오는 애들, 얘네를 상위권이라고 분류했고 보통 저희처럼 한 300명 정도의 규모에서는 10명 정도 나옵니다. 10명 정도. 그러면 1등부터 정기 10등까지가 이거죠. 근데 옛날에는 예를 들어 대학교가 내신 1.0이에요. 전과목 1등급이야. 9등급에서. 전과목 1등급인데 과목은 좀 도망갔어요. 미적분도 안 하고 기하 같은 거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 어려운 과목 좀 도망갔어요. 화생, 생륜, 생지, 생륜 그래. 그런데 내신은 1.0이야. 얘랑 내신 한 1.2, 1.3쯤 돼요. 근데 어려운 과목 다 했어.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우수하냐라고 했을 때 예선을 좀 들어줬습니다. 왜냐면 전과목 1.0을 받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4% 안에 들기가 전과목 4%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선을 조금 들어주는 경향성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냐면 이 숫자가 전국에 500명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는 1.0인데 과목을 좀 도망가네. 그 다음에 한 1.15, 1.2 이렇게 됐는데 과목 어려운 과목 다 열심히 신청하네. 둘 중에 이제 누구 손을 들어줄 거냐? 이제는 예선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예선. 우리 과목도 그러다 보니까 9등급제를 하는 것보다 5등급제를 할 때가 과목 선택의 비중, 과목 선택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내신의 변별력이 줄어들었으니까. 자, 그리고 고교학점제의 핵심이 과목 선택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핵심은 과목 선택이 아니라 과목을 어디까지 할 건지 네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특히 위계가 있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 자, 어떤 애들 중에는 수학을 정말로 싫어하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아까 그 수학 선생님께서는 수학을 되게 즐겁게 얘기했지만 그 학생이 손 들면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수학을 정말로 싫어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난 영문과 갈 거야, 국문과 갈 거야. 그럼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수학하고 이제 대학교 가서는 그냥 계산기나 돌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걔는 수학을 많이 할 필요는 없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요거 1학년 때 하는 거니까 같이 하고요. 수능 봐야 되니까 대수, 미적, 합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까지 하고 끝 해도 된다고. 네. 요까지 하고 끝. 그 남은 시간은 국어, 영어 하나. 국어, 영어라. 근데
근데 만약에 내가 수학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애들도 있죠. 통계학과 갈 거야.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럼 얘는 수학으로 먹고 살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고 대수비정 합통 우리 수능 봐야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수학으로 먹고 살 거니까 인공지능 수학이나 실용 통계, 경제 수학, 혹은 미적분 투 그리고 네가 시간에 여유가 있고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 수학까지 가라는 겁니다. 이 선택을 네가 하라고. 네. 어디까지 공부할 거냐, 이 과목의 깊이를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를 너가 결정해라. 이게 국영점제 핵심입니다. 사실은 수학은 그나마 간단해요. 과학은 많죠. 과학은 물어생기가 다 있으니까. 근데 과학도 마찬가지잖아요. 과학도 싫어하는 애 있죠. 네. 뭐 영문과 갈 건데 내가 과학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애들 있잖아요. 1학년 때 과학 같이 합니다. 같이 해야 되니까 수능도 봐야 되고. 근데 나는 과학을 먹고 살 건 아니야. 나는 그냥 영문과 갈래. 아니면 나는 사회학과 갈래. 그런 애들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위에 있는 게 융합선택 과목이거든요. 과학에. 요건 거의 교양에 가까워요. 이런 거 듣고 졸업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시간 뭐 하냐? 사회 들으라고, 사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올라올 때 이미 나는 반도체 과학 갈 거야. 정학 와서 안 변해. 요즘에 하이닉스 핫하니까 간다. 해가지고 그러면 반도체 학과는 대놓고 물리 화학 베이스죠. 그러면 요거 듣고 물리 화학을 듣습니다. 듣고 역학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이게 물2예요. 이거 듣고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이게 화2예요. 듣고 그 다음에 네가 여력이 있으면 고급 물리나 고급 화학까지 가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또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네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런 학생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공대를 가기는 갈 건데 정확하게 어떤 공대를 갈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보통. 그러면 공대를 가긴 갈 거잖아요, 그래도. 그럼 요거 하고 요거를 물화생지를 최대한 많이 합니다. 과목 숫자를 4개 할 수 있으면 4개 다 하시고요. 아니면 3개 할 수 있으면 물화생을 하시든 화생지를 하시든 어쨌든 최대한 그냥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다 보면 내가 화생 중심의 공대를 갈지 아니면 예를 들어 화생 중심의 공대를 하면 화학공학과 생명공학과 이런 데겠죠. 아니면 물질 중심의 공대를 갈지 토목, 환경 이런 데를 갈지 건술, 건축, 건축 이런 데 갈지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화생 중심의 공대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럼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핵화 물질 대해서 생물 유전을 들으세요. 그러면 얘는 졸업을 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이 정도 하면 끝날 거라서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과목 선택,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되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어디까지 내가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할 거냐. 그래서 1학년 때 과목 선택에 대해서 설계를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인 겁니다. 자, 이런 학생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어떤 학생이냐면 이거는 건국대학교의 합격자 점수입니다. 교과전형입니다. 교과전형이라는 건 이제 내신을 주로 봤다는 거죠. 3등급, 9등급제죠. 9등급제니까 3등급 밑으로는 붙은 애가 아무도 없죠. 맞죠? 이건 교과전형이라는 거예요. 초록색이 다 왼쪽으로 붙어있죠. 내신을 봤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 어차피 내신 보고 뽑았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뽑는 전형이냐면 1000점 만점으로 뽑는데 내신을 700점 하고 300점은 생기부를 봅니다. 생기부 주로 과목 선택이랑 세특 위주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얘가 문제인 거예요. 얘가 지금 여기 제일 앞에 있는 X표 A조에 얘 떨어졌죠? 얘가 내신이 1.4입니다. 9등급제에서 1.4면 전교 3등을 해줘요. 얘가 지금 건대를 떨어진 거예요. 얘네 학교 지금 미치겠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저도 애들한테 이게 왜 떨어졌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뭐 최저학력 기준 안 나왔겠죠? 이런 얘기해요.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입니다. 네. 그러면 면접을 못 받겠죠? 이런 얘기해요. 면접이 없는 전형입니다. 원서 넣어놓고 집에 누워있으면 합격자 발표가 나는 전형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얘가 떨어진 이유는 얘가 지원자 중에 내신 700점은 얘가 제일 높죠. 그렇죠? 그럼 얘가 떨어진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300점. 300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 300점에 도대체 몇 점을 받았길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저도 건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얘 왜 떨어졌냐? 물어봤는데 얘가 왜 떨어졌냐면 얘가 환경보건과학과 지원했죠. 환경보건과학과는 생명과학 대학이죠. 맞죠? 근데 문제는 얘가 뭐예요? 문제가 화생을 안 했어요. 문과. 경영학과 썼으면 붙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과목 선택에서. 내신이 좋아도 떨어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경희대학교가 28년도에 내년에 2학년 애들을 지금 현재 2학년 애들을 이렇게 뽑을 거거든요. 이렇게 뽑을 거라고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파란색은 기존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과전형만 한번 볼게요. 교과전형이 내신 70에 생기부 30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이하도가 잡혀 있어요. 요건 똑같아요. 근데 바뀐 건 사회과학의 진로 선택 과목 상대평가, 절대평가, 상위성적 반영할 때 무슨 뜻이냐? 사회과학의 진로 선택 과목은 과목을 1등급을 받고 C를 받으면 1등급 처리. 3등급을 받았는데 A를 받았어요. 1등급 처리를 뜻이. 둘 중에 높은 거 아니야. 마음 편하죠. 애들 이거 되게 마음 편해야 돼. 그러니까 상대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애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중학교처럼 내가 ABCD를 잘 받으면 그 등급 처리를 해준다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있잖아요. 애들 생각은 그런 생각인데 그건 네 생각이고 저처럼 맨날 이런 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꺼림직한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 왜 그러냐면 경희대가 물론 이제 이 경희대 이게 노크라고 해서 제가 얘기하기 좀 그런데 경희대가 인기 많은 학교잖아요. 맞죠? 경희대는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학교잖아요. 서울대 쓰는 애가 많을까요? 경희대 쓰는 애가 많을까요? 경희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면 서울대는 안 될 것 같아요. 경희대는 이상하게 될 것 같잖아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쓰는 애들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엄청. 경희대는 애들이 엄청 선호하는 학교예요. 이건 여기서부터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 인기가 많은 경희대라고 하는 학교가 왜 애들을 봐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봐줄 이유가 없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애들 줄을 섰는데 그냥 지네가 뽑던 대로 뽑아도 충분히 다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건 사실 애들을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럴까인 거예요. 왜 이럴까? 이게 의심스러운 거죠. 대학교 내내 고등학생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기 뭐 사정관들도 마찬가지고 뭐 경희대학교 사정관 마찬가지고 대충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그리고 아까 진로 선택 과목이 학문적으로 제일 가치가 있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과목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건 어렵다는 거죠.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하 빛, 경제, 정치, 법 내가 봐도 듣기 싫어요. 일단 이름 자체가 어렵잖아요. 여행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한. 근데 사실 저도 지리과라서 여행질이라는 과목이 사실 그런 과목이 아니긴 해요. 근데 일단 이름 자체가 타이틀 자체가 그러니까 애들이 예를 들어서 1학기 때 처음에 과목 선택할 때는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역학과 에너지 들어가야지 내가 기계공 갈 건데 막 들어가. 근데 세월의 폭발을 맞다 보면 이거 아닌가 싶어서 밑에 애들부터 도망갑니다. 이제 성적이 낮은 애들부터 도망가죠. 근데 만약에 물리 100명 신청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10명 날라갔어요 지금. 그러면 원래 1등급 10명이었는데 9명으로 줄었죠. 그러면 중간에 애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한 20명 날라가요. 그러면 70명 됐어. 그럼 또 10명이었는데 지금 7명으로 줄었죠. 그럼 살짝 위쪽에 있는 애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가야 되나? 하면서 쭉쭉쭉쭉 빠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 다들 느껴보셨잖아요.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근데 다 이렇게 돼요. 대학교 이거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대학교 입장에서 이거 좀 듣고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 혼자 들어도 되잖아요. 너만 A 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듣고 오라는 해석으로 전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역으로 안 들었으면 꽤나 크게 감점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 이게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 학교 애들한테도 과감하게 선택해라 하라. 이렇게 해주는 학교 많다. ABCD 저희 학교 애들도 저희 학교 내신이 잘 안 나오는 학교예요. 광명 지역 안에서 공부를 좀 잘하는 학교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내신 등급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1학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AB 1, 2, 3, 4, 5 등급 신경 쓰지 마라. 중학교 때잖아요. A만 받아. 90점 받을게요. 90점 넘으면 2등급 나오겠지. 잘하면 1등급 나오겠지. 근데 1, 2등급에 대한 신경을 쓰지 마라. A만 받아라 라고 얘기하면 애들 되게 편안해합니다. 하지만 A 받기가 어렵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중학교 때처럼 하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A만 받으면 1등급 처리를 해주는 학교들이 꽤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유도 결국 과목 선택을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학생부 교과 고교학점제랑 가장 매칭이 잘 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와 면접으로 대학을 가는 전형이고 이 서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정성평가라고 하는 말이 어렵다라는 거죠. 정성평가는 그러니까 이 두 전형, 교과전형, 종합전형 둘 다 내신을 보는데 내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어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커트라인입니다. 그래서 넘어오면 합격, 못 넘어오면 불합격의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일반고, 자사고, 외고 상관없이 내신 좋은 놈이 이기는 전형인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사고, 외고 이런 데들은 교과전형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도 잘 안 씁니다. 사실. 근데 종합전형은 내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운더리입니다.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2.0부터 3.0까지 갈 수 있는 학교라고 하면 얘도 합격 가능하고 얘도 합격 가능한데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3.0이 커트라인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2.0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다양하죠. 애가 불성실하면 떨어집니다. 내신 좋아도 막 출결도 안 좋고 막 그럼 떨어지겠죠. 이런 이유도 있고 면접 같은 거 시원하게 말아먹으면 떨어집니다. 그럼 그때 면접도 물론 아직 면접 볼라면 한참 남았지만 애들이 면접을 잘 보진 않겠죠. 애들이 면접 본 적이 있어요. 잘 보지. 애들 면접을 대부분 못 봐요. 근데 예의가 없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여자애들 울어도 돼요. 심지어 면접 가서 울어도 됩니다. 우는 것 때문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 면접 보시는 분들 다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손자손자거리란 말이에요. 그 운다고 떨어뜨리진 않아요. 근데 울면 문제가 뭐냐면 말을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대답 다 하고 나오는 진짜 독한 애들 있거든요. 걔 붙어요. 근데 우니까 말을 못하니까 채점거리가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지. 근데 그거 말고 애들 면접 가서 욕 안 할 것 같죠? 애들 면접 가서 욕합니다. 그 지네가 긴장해서 지네가 평소에 쓰던 말 나옵니다. 긴장을 하니까. 그런 거는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싸가지 없는 거 싫어요. 그런 거는 그리고 여기 학부모님들 계시니까 애들이 특히 남자애들, 여자애들 마찬가지긴 한데 요즘에는 말을 끝까지 하게 연습을 좀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문장을 끝내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이러잖아요. 엄마 나 이거 주세요. 이렇게. 요 연습을 시켜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이제 면접할 때는 확실히 도움 좀 많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근데 만약 애가 면접도 너무 잘 받고 생기부도 너무 좋아. 애 너무 괜찮아. 내신 4.0이야. 떨어집니다. 바운더리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을 안 본다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교과종합은 이렇게 붙습니다. 교과전형은 이렇게 일자로 붙어요. 뭐 이렇게 최저학력 기준 못 맞춰서 떨어지는 이런 애들도 있죠. 하지만 일자로 붙기 때문에 마지막 점수만 보시면 됩니다. 보셔도 되죠. 맞죠? 근데 종합은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붙기 때문에 마지막 점수만 보셔도 되긴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마지막 점수를 보실 게 아니라 마지막 점수 학생의 인생을 보셔야 되는 게 맞죠. 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학생을 했는지 이걸 보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애들이 고등학교 애들이 어떤 활동이 좋은 활동이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막 설명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만약에. 그러면 저도 많이 얘기하는 게 야 그 니네 동아리에 그 대학교 잘 간 선배 있잖아. 걔한테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동아리가 비슷하면 보통 가는 길이 비슷할 확률이 높아요 고등학교. 그러면 근데 걔는 우리 학교의 시스템을 알고 있잖아요. 3학년 때는 뭐하고 2학년 때는 뭐하고 활동할 때는 이런 활동이 도움되고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걔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걔한테 물어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얘한테 물어보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봐야 얘네가 왜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열심히 하는 선배들 친하게 지내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1학년 애들 동아리 뭐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잖아요. 뭐 동아리 우리 가위바위보 빡세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물어보면 저도 그냥 전공이나 1학년 때는 심지어 내가 어디 가야 될지 잘 모르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냥 제일 열심히 하는 동아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제일 열심히 하는 선배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아리. 그 동아리 뭐든 간에 너랑 맞든 안 맞든 어쨌든 도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대학교는 제가 되게 젊은 고3담임이었을 때부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부를 잘했던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근데 문제는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걔네랑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를 잘한다는 개념은 보통은 성적이 좋다는 개념입니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근데 걔네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관장하는 사정관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개념은
학업 역량이 뛰어나다는 개념이고 학업 역량이 뛰어나면 어지간하면 성적이 좋습니다. 근데 성적이 좋다고 해서 학업 역량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학업 역량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학업 역량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시험 범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뽑는데요. 학업 역량은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이고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으로 나눠집니다. 학업 성취도 뭐냐? 성적입니다. 성취도니까. 성적을 안 보는 게 아니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성적은 꼭 등급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A, B, C, D도 있고 원점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어쨌든 얘는 성적입니다. 학업 태도는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인 거고, 그건 뭐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면 되죠. 어쨌든. 자, 문제는 얘입니다. 탐구력. 탐구력은 지적 공식을 바탕으로 사물의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라고 하고, 요거를 조금 짧게 얘기하면 과제 집중력입니다. 그리고 조금 현실적으로 설명을 하면, 야, 너가 대학교에 와서 논문을 쓸 수 있겠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사실 논문 쓰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논문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학교에 와서 내가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게 탐구를 할 수 있겠니? 약간 이런 개념에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저 탐구력이 사실 거의 바닥입니다. 제가 이제 보다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집에 있는 그분께서 탐구력이 있으신가? 거의 없지 않아요, 사실? 근데 이거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있는 애가 별로 없어요. 없는 게 중고등학생 탐구력 있는 게 이상한 거지, 사실. 그러니까 근데 중학교에 탐구력이 있는 애가 있습니다. 전교에 한두 명. 어떤 애들이냐면 그 중학생인데 중3인데 막 안경막 이따만한 거 끼고 그 총균세나 이정규제 같은 들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를 시킬 거였으면 국영수를 시켰겠지. 근데 지가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 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3이면 남자애들이면 인터넷으로 축구 선수 찾아보는 게 당연해요. 이게 디폴트 값이라고요. 중3의 여자애들이면 여자애들은 축구 선수 찾아볼 수 있겠지만 뭐 그 연예인 언니 오빠를 찾아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상하게 중3인데 지진이 왜 만들어지는지 찾아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가 그거 찾다가 그냥 그런 거 말고 딱 많은 게 아니라 찾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갑자기 책을 찾아. 그 책 보다가 이것 좀 더 공부해보고 싶은데 하면서 갑자기 논문 사이트를 뒤져. 그런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없어요. 지금 걔네 가서 시켜도 안 돼요. 안 돼요. 없어. 그런 애들이 전교에 한두 명 있는데 그 전교에 한두 명을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싸그리 모아다가 자사투모고를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없는 것만 모여 있는 거예요. 없어. 거의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저게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키워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냐면 수행평가나 활동 같은 데서 보고서를 쓰는 형태의 수행평가를 많이 시킵니다. 슬슬 하죠? 애들 이거 좋아할까요? 엄청 싫어합니다. 내는 저희도 싫어요. 이거 왜 싫냐면 저희 학교가 300명 정도쯤 돼요. 저도 이런 거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이거 하잖아요? 내면 이거 해와라고 시키면 100명 안 해와요. 일단. 그리고 100명, 나머지 200명 중에 100명은 제가 2달 줬는데 오늘 아침에 썼습니다. 손으로 써요, 손으로. 글자 들어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나머지 100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활동이 왜 크리티컬한 활동이냐면 학생들이 쓰는 보고서나 대학생이 쓰는 레포트나 교수님 쓰는 논문이나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형태는 똑같잖아요. 그럼 내가 이 형태를 따라갈 수 있는 거, 주제 설정하고 가설 설정해서 탐구 방법을 결정해서 탐구 활동하고 자료 정리해서 결론 내서 발표하는 거. 요 활동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건 내가 대학교에 가서 논문을 쓸 수 있다는 것과 타당도가 높죠. 그래서 이거 많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절차를 한번 따라가 보라고. 나중에 결론도 좀 내보고. 망해도 고등학교 때 망해도 상관없잖아요. 망한다고 갑자기 학교에서 막 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야. 근데 귀찮죠. 솔직히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실제로 생기부에 활동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긁어서 내는 형태로 가게 되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네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논문은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 결론을 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애들한테는 없다 보면 이 탐구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 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많이 할 거예요. 선생님 되게 많이 시킬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진로 역량은
진로의 문양은 과목 선택에 관련된 건데 얘는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자, 교과 이수 노력은 뭐냐면 네가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수학 교육과를 가려고 하면 미적기하 확통을 좀 다듬보라 이 소리입니다. 상식적이잖아요. 네 뭘 가르칠 줄 알고 이런 느낌이에요. 성취도죠. 교과 성취도 성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수학 교육과를 가려고 미적기하 활동을 다 들었어. 미적이 20점이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을 안 합니다. 수학을 못 하는데 수학 선생님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도를 안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약간 다른 점인 거죠.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화 경험은 네가 관심 있었으면 표현을 했겠지 겁니다. 니네 학교에 네가 컴퓨터과학과를 가고 싶으면 니네 학교에 컴퓨터과학과 관련된 활동이 많잖아요. 그리고 해커톤 있고 정보시간 있고 인공지능 그쵸 있고 요즘에 뭐 코딩 동아리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저는 가고 싶어요라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가 가고 싶은 게 있으면 활동을 하겠지. 뭔가 움직임이 있겠지.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담임선생님께서 아직 전공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네가 관심 있는 분야 학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라고 자꾸 푸시를 하시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1학년 때 내가 정해진 거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해졌다고 하면 1학년 때는 공백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라는 뜻이죠. 그게 활동과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협업 소통은요, 나눔 배려 성실성 규칙 준수 리더십인데 요거는 정량화가 잘 안 되는 지표죠. 사실 정성평가 지표인 측면이 맞는데 여기서 정량화가 좀 되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데들이 좀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학폭. 이제 답도 없어요. 이건 좀 위험해요. 이게 요거는 1호 이상이면 이게 여기 빵점 처리돼요. 불적분 처리. 근데 1호가 서면 사과. 이거는 애들끼리 좀 투닥거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런 거 위험한 거. 그러니까 학폭은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너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남학생들 중에 장난이 좀 많이 심하다. 자제를 시키셔야 됩니다. 애들 1학년 때는 받아줘요. 3학년 때 예민해서 안 받아준다. 학폭 갑니다. 생각보다 3학년 때 학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자제를 시키셔야 되고, 그리고 남녀를 구분하고 인터넷에는 제발 남의 얘기 좀 쓰지 마세요. 네. 그 남의 욕 잘못 썼다가 캡처되면 바로 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인터넷적인 그 에티켓 이런 것들도 계속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위험하다. 그리고 학폭은 뭐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우리가 좀 많이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출결이에요. 출결이 많이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출결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일단 제가 전제를 깔고 제 생각이에요. 지금 찍고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는 거 미인정은 어쨌든 한 개라도 있으면 안 좋아요. 제가 이거 좀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대학교, 특히 뭐 중위권부터 있는 많은 대학교들이 미인정 지각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거 3년 합쳐서 한 3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미인정 지각 있는 거 그러려니 하는 학교도 꽤 있습니다. 좀 인간적이긴 하잖아. 뭐, 네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 늦잠 잘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인정 결석은 행방불명이에요. 그리고 미인정 조퇴는 도망간 겁니다. 요 카테고리를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고의와 그 영역이잖아요. 다른 영역이잖아요. 맞죠? 이건 다르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모 학교들인데 여기는 지원자고 합격자인데 여기 이제 미인정 출결 통계입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어쨌든 물론 이것 때문에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확인해봐야 되지만 그리고 어떤 학생들 중에 좀 성적이 많이 괜찮아. 그래서 국내 10손가락 안에 드는 학교의 종합전형을 쓸 정도의 성적이 되는 학생들은 그 질병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습니다. 이게 특히 질병 지각 안 좋습니다. 이거 왜냐면 이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만약에 다리가 부러졌어요. 질병 병원에 2주 입원했어. 그러면 질병 결석 10일 뜨잖아요. 그럼 옆에 담임쌤이 발목 골절로 인한 입원 10일 쓴단 말이에요. 이거 괜찮아요. 왜냐면 요 면접 가면 10일이나 학교 빠지셨는데 어떻게 수업 따라가려고 노력하셨어요? 이 정도 물어봐요. 그러면 뭐 학원 가는데 여기 이딴 소리만 하면 돼요. 이런 소리를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대답 다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질병 지각이 이유는 없어. 근데 한 1년에 한 7번 있어.
그럼 3년 합치니까 한 20번 돼. 이게 어떻게 대답하실 거야? 이 대답 못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잘못한 게 맞죠. 제가 고3 담임 할때 이제 애들 이제 늦잠 자거나 그랬을 때 병원 갔다 오라고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안 믿습니다, 학교가 이거를. 그리고 저도 이게 좀 당황스러운 측면이라서 대학 사정관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얘가 진짜로 아프면 어떡하냐. 진짜 아플 수도 있잖아요. 진짜 아파서 매번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진짜 아프면 어떡하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비정기적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사정관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럴 수 있는데요. 그 리스크를 왜 우리가 져야 되냐고. 자, 대학교는 공교육 기관이 아닙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곳이 아니에요. 걔네들 나름대로 그냥 뽑고 싶은 애들 뽑는 거예요. 특히 상위권 대학교는 어차피 자기 학교 오는 애들 공부 다 잘해요. 애들 다 괜찮아요. 심지어 출결도 좋아요. 근데 출결 안 좋은 널 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거 못 믿겠다라는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핵 있죠? 핵심 권장 과목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 들으라는 뜻이겠죠. 권 있죠? 권장 과목입니다. 무슨 뜻이냐? 무조건 들으라는 뜻입니다. 예, 무조건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왜 심지어 이렇게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안 들으면 절대 못 가냐? 세상에 절대라는 게 없겠어요. 절대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물리를 안 들었는데 경희대 전지전공학과 못 가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 성대 점수 나오면 됩니다. 점수로 찍어 눌러버리면 돼요. 근데 성대 점수가 나오시는데 경희대 쓰세요?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어차피 이게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희대를 쓰는 애들은 경희대를 간당간당하게 갈 만한 애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간당간당하게 갈 만한 애들이 썼어. 물리 안 듣고 전지전자를. 그러면 간당간당하게 갈 만한 물리 듣고 온 애랑 싸울 거 아닙니까? 100%입니다. 네. 그래서 들으라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장 과목이든 핵심 권장 과목이든 간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이것만 들으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건설건축공학과예요. 물리 하나 딱 듣고 전부 사회 들어요. 걔 뽑아줄까요? 안 뽑아줍니다. 이게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여기 플러스 알파입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과목 선택은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자, 그래서 이게 최소한이다. 최소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야 된다. 라고 저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저희 학교에서도 이렇게 얘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과목 선택이 9등급 하는 것보다 5등급 하는 게 조금 더 과목 선택의 비중이 늘어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희 학교에서도 역대로 최초로 생명과학보다 물리 선택자가 늘어났습니다. 네. 이게 저 때문인지 하이닉스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하이닉스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과목은 요거 나중에 1학년 교실이나 과목 선택할 때쯤 되면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요거 확인해 보시고 특히 대부분 학교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비슷하다고 하면 좀 까탈스럽게 보는 학교 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아서 제가 이제 경희대 거 갖고 온 겁니다. 이거 대학교가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보는 표입니다. 이게 약간 색칠되어 있는 요게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고요. 요런 게 선택 안 한 과목입니다. 자, 선택한 과목은 성적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선택했으니까 성적이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 안 한 과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도망갔는지를 아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를 지원했는데 경제를 안 듣고 왔어. 근데 니네 학교에 경제가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경제학과를 지원했는데 경제를 안 들었는데 얘네 학교가 너무 작아서 경제를 개설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런 건 봐줘야 되잖아요. 물론 뭐 이제 듣고 보면 더 좋긴 하지만 어쨌든 들을 수 없는 환경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려고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대학교에서도 나름 이게 디테일하게 보니까 어지간하면 과감하게 과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제가 마무리가 좀 길어요. 이게 중학교 학부모님들도 좀 계셔가지고 많이 계셔서
그 고등학교 선택 관련된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일단 이게 모 대학교예요. 모 대학교인데 보통 대학교들이 이렇게 공개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의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별 점수 이렇게 공개를 잘 안 하는데 이 학교는 이렇게 공개를 하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갖고 온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인문계열인데 이 학교에 지원하고 합격한 학생들 보면 일반고는 2점대 중반 애들이 지원하고 중반에서 3점대 초반 정도 된 애들이 지원하고 실제 합격은 2점대 초반 애들이 합니다. 그리고 자사고는 3점대 중반에서 4점대 후반쯤 된 애들이 지원하고 실제 합격은 3점대 중반 애들이 합니다.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고겠죠. 4점대 초반에서 5점대 초반 정도쯤 된 애들이 지원하고 실제 합격은 4점대 중반 애들이 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어떠세요? 느낌이? 아, 가야겠다 싶으세요? 가야겠다? 자,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내려가잖아요. 어쨌든.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이게 제 배경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특목고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저는 외고 출신이에요. 아까 선생님도 외고 출신이더라고요. 저도 외고를 나왔습니다. 근데 일반고 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시스템을 어쨌든 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저의 입장에서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얘가 전학 가면 이거 나옵니다. 네. 얘가 중학교 때 조금 준비했으면 외국 갔으면 이거 나와요. 그럼 저는 어떻게 보냐? 얘나 다 똑같은 애들이다. 그러니까 같은 대학을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중학교 학부모님께서 아이고 외국을 보내야 되나, 과학을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을 하시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얘한테 가고 싶은지. 이게 어쨌든 그 학생이 괜찮은 학생이라면 일반고를 가든 자사고를 가든 특목고를 가든 잘 갈 겁니다. 일반고도 서울대 가잖아요. 많이 가지 못해서 그렇지 어쨌든 간 일반고 좀 잘하는 가잖아요. 걔가 외고 갔으면 하겠죠. 서울대 갔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결국은 학교가 학생을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학생이 괜찮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면 여기서 학교의 역할은 시너지의 측면에 가까워요. 근데 이 시너지는 학교가 좋다고 해서 우리 잘하는 학교에서 꼭 얘랑 잘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우리 못하는 학교라고 해서 안 맞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좀 둔한 편이라 괜찮았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항상 좀 위에 있어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특히 공부를 내가 공부 잘해. 그럼 내가 공부적인 측면을 좀 위에 있어야 되는 애들 있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외고 가면 힘듭니다. 저도 외고 가서 저도 중학교 때 잘했으니까 외고 갔을 거 아니에요? 외국 가서 3년 동안 한 번도 조장이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조원 1. 좀 하기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애들은 주변에 공부를 하는 애가 없으면 절대로 안 해요. 그런 애들도 있죠. 돈이 많이 타서. 그런 애들이면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들 많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학생한테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 학교 설명회도 가보고, 저 외고 설명회도 가보고, 일본어 설명회도 가보고 하면서 어떻냐라는 거 본인한테 결정하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학생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차피 얘는 여기 가서나 이 학교를 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하고만 끝나면 또 너무 업자 같잖아요. 그러니까 진로진학 부장일 때 진로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고3단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 하나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학과 하나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고3단위만 할 때 그렇게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진로진학 부장을 하게 되면서 1학년 수업을 들어갔어요. 7년째 지금 1학년 수업을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서 느끼는 게 얘네를 데리고 지금 하나를 정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로라는 개념이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진로라는 개념이 어려운 개념이면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심지어 중학교, 초등학교는 더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좋아하는 거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걸 하라고 하니까 남자들 다 축구 선수 한다고 축구도 못하면서 여자들 다 연애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걔네가 좋아하는 게 그거니까. 근데 여기 학부모님 많이 계신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세요? 저도 딱히 인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 거랑 진로가 꼭 이 꼴인가? 라는 생각에서는 저는 좀 회의감이 생긴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로라고 하는 건 수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 같은 거,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최종 목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1학년, 저희 학교 1학년에는 제가 진로 수업을 들어가니까 1학년 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이 네 삶의 마지막 날이야. 아니 내일 죽어. 내일 아침에 죽어. 아침 바로 가. 그러면 근데 마지막으로 네가 해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뭐냐? 라고 물어본다. 제가 왜 내일 죽는다는 얘기를 전제로 까냐면 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애들 전부 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억 주세요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돈 얘기를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없으니까. 뭐 가족의 안녕이면 다 오케이라 치고 그냥 네 개인적으로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뭔가 하나가 있다면 뭘 해결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예시를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 예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힘들었어요. 막 맨날 야자 12시까지 하고 그런 학교니까 12시 끝나고 나서 애들이랑 이제 편의점 같은 거 라면 같은 거 먹으면서 무슨 얘기 많이 했냐면 야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어른 돼서도 보상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 수건은 학생들이 고생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받고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받고 요만큼 하면 이만큼 받고 이게 맞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게 제 수건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 만약에 정당한 노력을 통한 성취를 할 수 있는 사회가 제 수건이라면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사람도 필요하고 정당한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막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래야 이 시스템이 굴러갈 테니까요. 근데 저는 이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저는 선생님이 됐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 때 법대를 가서 판검사가 돼가지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때려잡는 법률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바뀌어도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이 학생은 저희 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 3학년 학생인데 얘가 2학년 때, 2학년 말에 생명공학과 가고 싶대요. 생명공학과 가고 싶다는 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가고 싶냐?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랬냐면 뭐 가운 입고 다니면 멋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데 가면 돈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물리보다는 생명과학을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현실성이 있죠. 애들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케이 그건 알겠어. 알겠는데 말고 네가 만약에 생명공학자로서 내일 죽어. 그럼 뭘 하나 해결해놓고 가고 싶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얘는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겠죠. 그래서 하다가 잘 모르겠네 하면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3일 뒤에 돌아왔어요. 그동안 다큐멘터리 많이 봤어요. 갑자기 걔가 생명공학자로서 내일 죽는다면 이 꿀벌 요즘에 많이 죽는다는데 요거 해결해놓고 가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만약에 얘가 이거 해결하죠. 노벨상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이거를. 하지만 이런 게 수건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허황돼도 돼요. 자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문제일 수도 있고요. 유전적 문제일 수도 있고 사육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화학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뭔지 모르죠.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 얘 혼자 다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그냥 네가 하나 꽂힌 거 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 꽂혀 있으면 환경공학과 가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 사육 방식에 꽂혀 있으면 인문계열 가서 농생명 산업학과 하면 돼요. 어쨌든 뭘 하더라도 나는 이것에 일조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요거 바뀌어도 된다고. 3학년 때 심지어 바뀌어도 된다고. 내가 활동을 여기에 맞춰서 했으니까. 자, 요거는 저희 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1학년 애들은 가수 되고 싶다는 애들이 있죠. 오케이 가수 되고 싶을 수 있어. 근데 네가 가수인데 내일 죽어. 내일. 너 오늘 뭘 남길 거냐? 했을 때 당연히 노래를 남기고 싶다고 하겠죠. 근데 걔가 얘기한 게 한 100년 뒤에 들어도 들을 만한 노래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래 알겠다. 자 최고의 명반을 제작하자. 근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얘가 노래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목소리가 안 예쁠 수도 있고 노래 이거 커버가 안 되는 영역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포기할 수도 있지. 하지만 작곡가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음악적 재능이 없어. 미술적 재능만 있어. 그러면 노래를 듣고 앨범 디자인을 만드는 사람을 해도 되죠. 이것도 참여하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미술적 재능도 없어. 대신에 나는 공학적 재능이 있어. 그래서 그러면
여기 뭐지 공학 여기 음향공학과 이런 데 가가지고 사운드 시스템 구축하는 사람이 돼도 되죠.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문과야, 인문계열이야. 그럼 마케팅과나 경영학과 같은 데 가서 요거 가수를 찾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죠. 광시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BTS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룹의 앨범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기획사 화장해라. 이것도 가능한 얘기죠. 그러면 바뀌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애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잘하는 거 해야 돼요? 예요. 잘하는 거 해야죠. 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좋아하는 거 취미생활이고. 근데 이게 꼭 이 꼴이 이게 꼭 상충되는 개념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잘하는 건 이걸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 중에 네가 제일 잘하는 거 하라고 먹고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 학부모님들 계시는데 학부모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택했어요. 저는 제 학부를 선택하는데 30분 걸렸습니다. 저는 지리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옛날에 우리 다 이렇게 했잖아요. 점수 맞춰가지고 다임수업 불러가지고 야 몇 점 나왔냐? 그래서 야 너 갈 수 있는데 여기 저 하나 골라라. 골라서 선택해서 갔는데 잘 맞으면 땡큐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느낌이죠. 다행히 제가 지리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여행 많이 갈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실제로. 뭐 그러니까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나마 좀 잘 맞았으니까 다행인데 안 맞으면 뭐 힘든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12년의 시간을 준 겁니다. 고등학생은 근데 3년 남았다는 게 문제죠. 자, 이거 롤백 안 됩니다. 이거 다시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애들이 과목 선택을 하는 게 힘들고 아무리 진로를 고민하는 게 힘들어도 우리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스텝을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수건의 개념, 그러니까 코어 미션, 코어 아이디어라고 하는 수건 개념을 먼저 찾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브레인스토밍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이거 바뀌면 여기서 다른 거 가져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애들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말이 꼬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대 1학년 때 와서 야 너 어디 가고 싶냐? 의대요. 왜? 돈 많이 벌려고요. 이 말 못하죠. 면접 가서. 그러니까 생명률이 갖고 와요. 근데 생명률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말이 꼬이는 거잖아요. 생명윤리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난 생명윤리에 관심이 있어. 근데 하필 내가 공부를 되게 잘해. 그럼 의대를 가는 거고요. 근데 공부를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생명공학과를 갈 수도 있고 심지어 문과야. 그럼 사회복지학과를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바꾸는 게 가능한데 처음에 의대부터 홀딩을 때려놓고 위에 말을 만드니까 중간에 성적이 안 나오면 생기부 망했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위에 붙어 있었으면 생기부가 망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자, 결국 길은 여러 개입니다. 향하는 곳은 같아요.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정 중에 내가 어떤 여정을 선택할 거라는 개념이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 애가 오겠죠? 앉아봐. 그리고 이제 내신 어쩌고 수능 어쩌고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어. 어차피 학교에서 다 합니다. 이거 학부모님 아시면 돼요. 차라리 그 시간에 너무 무겁게 말고 가볍게 이 얘기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특히 좀 어리면 어릴수록 이 얘기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건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대단한 것만 갖고 온 것 같지만 제가 아는 모 친구는 한의과 간 친구가 있거든요. 어떤 한의과 친구 공부 잘했죠. 잘했으니까 갔겠죠. 근데 한의과 같이 그 친구의 수건이 뭐였냐면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건데 그 안 아프고 오래 살기 위해서 그 안 아프고 오래 사는 법을 다양한 과목에서 열심히 연구합니다. 걔 진심이에요. 진짜 안 아프고 싶어요. 엄살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오래 살까를 깊게 고민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건이 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수건을 얼마나 깊게 고민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게 그 깊게 고민이 결국 생기부의 퀄리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든 상관없다. 애가 너무 사소한 거 얘기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야, 남자가 그거보다 커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더 이제 다양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요. 그래도
결국은 중요합니다. 작업은요. 중요하고요.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책을 좀 읽기시고요. 읽을 때도 조금 수준이 있는 책을 같이 읽으세요. 싫으시죠? 네, 같이 읽고 얘기하는 거 좋아요. 이렇게 같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읽었는데 이거 어떠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보는 거 되게 좋은 경험 같거든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이제 독해력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까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아까 말씀드린 탐구력적인 부분,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좀 깊게 생각을 조금 깊게 하는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내신 수능 논술 이거 다 공부하는 겁니다. 각각의 다른 게 아니고 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키워진다면 다 괜찮아요. 어쨌든 잘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 힘을 키워주는 게 아직은 당장 고3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부터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애들끼리 마찬가지고요. 엄마랑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끼리 싸우면 위험하고요. 합법하면. 그 다음에 엄마랑 싸우면은 이제 말을 안 해요, 애가. 그러면 이제 약간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사춘기 고등학교에서 보면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중학교 성취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평가에 대한 빠른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가시는 게 좋고요. 2등급 한두 개 맞았다고 의대 못 가는 상황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겁내실 필요 없고요.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면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퇴율은 줄었습니다. 왜냐면 정시에서도 국가평가나 서류평가를 하는 학교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을 가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학교에서 열심히 하시는 게 좋고 교과 전형에서도 쉬운 과목 1.2등급이 필수 과목,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1.4등급한테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 선택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고 출결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로 함께해주신 정현석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주신 학부모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7월 27일 그리고 8월 달에 또 이제 가정통신문이 나갈 예정인데요. 그때는 1대1 진학 상담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 잘 확인하시고 또 이렇게 대학 진로 선생님들께서 1대1 상담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QR코드 찍고 만족도 조사하시면 저희가 본행백까지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나가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